아유, 이게 우리나라 환율 엄청나게 출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사태도 있고 근데 보니까 이게 정치가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쳐서 담화문 한번 발표하면 환율이 그냥 쫙 치솟았다가 또 이쪽 반대편에서 뭐 탄핵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또 쫙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와 경제 같이 좀 생각해야 되는 국면인데 또 냉정하게 우리 환율과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출렁이었는데 이게 안정돼 갈 것인지 앞으로 오를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해봐야 되는 시간, 냉철한 분석과 전망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홍순욱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주가가 굉장히 좀 출렁였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채찍의 끝에 있다. 그래서 채찍의 손잡이가 이제 선진국 경기 또는 글로벌 뭐 동향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의 산업 생산이 한 1% 늘면 우리나라 수출은 한 10% 늘고요. 네. 미국의 산업 생산이 한 1% 줄면 우리나라 수출은 한 10% 주는 아, 예, 그런 나라거든요. 아, 그럼 채찍의 손잡이를 미국이 갖고 미국이나 있고. 뭐 유럽이나 네. 일본이 쥐고 있고 우리는 채찍의 끝에 있죠. 아, 그 우리 옆에 중국이 붙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수출 보면 네. 한국 수출, 중국 수출 변동성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 뭐 대만 요 정도까지가 채찍의 끝에 있는 이제 공업 네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중일에 대만까지. 아, 예, 그런 나라인데 옆에 있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중일, 대만 중에 한국만 또 문제가 생기면 네. 예, 딴 나라들은 좋건죠. 우리만 안 좋아지는 더 안 좋아지는 상대적으로. 예, 예. 이제 그런. 그런 거를 겪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급 사슬망에서 네. 서로 대체 관계이자 경쟁 관계, 음. 보완 관계가 다 작동하는 네 나라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네.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창신 메모리나 이런 데서 네. 디램 수출 가격 막 인하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막 그러는 아. 뉴스들 보셨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다 경쟁 중인데 네. 한국이 이제 내년 사업 계획을 우리가 이제 기업의 경영자예요. 네. 내년 사업 계획 지금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텐데 그렇죠. 네.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그냥 현금 끌어쥐고 그렇죠. 대응할 준비, 시나리오 경영 이렇게밖에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투자와 고용이 얼어붙는다. 얼어붙는다. 아, 이거 말고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 외환시장,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반응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잘 버텼다. 잘 버텼다 그래도. 예, 그림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요. 저는 뭐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네, 편해가지고. 그러시죠. 환율이죠. 예, 예. 네. 빨간 선이 우리나라 환율, 파란 선이 미국 달러 가치. 달러 가치라면 예, 그 교역 가중 달러 아, 가치라고 해서 네네. 이제 7개국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 가치하고 다 상대적으로 비교한 게 그렇죠. 미국 달러 그래서 가치고 이제 빨간 선은 우리나라 그렇죠, 것만.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대한 환율이고 네. 그 미국의 달러 가치 파란 선은 이제 전 세계 7개 통화에 대한 네, 캐나다 네, 네. 달러부터 뭐 스위스 프랑, 일본 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선진국 대비 달러의 가치와 우리나라 환율을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한 달만 다르게 최근 한 달 사이에 네네. 미국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가 11월 네. 초 트럼프 당선되고 급등했다가 11월 중순 말로 가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만 오르고 네. 그러니까 저게 그러네. 이번 충격이라고. 아, 그러네요. 한 20원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원화만 뭔가 계속 뭐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건 아니네요. 한 달 아니죠. 전까지만 전 세계 해도. 통화가 다 네. 미국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엔 빼고는 다 네.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번에 미국의 그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안 하면 이제 큰일이 또 나는 건데 아무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면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만 1,440원까지 그냥 탄핵 쇼크로 한 2, 30원 정도 올랐다. 오른 거죠. 2, 이렇게 볼수 30원이면 있습니다. 근데 선방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하루에 100원 움직이는 날도 있을 정도로 네. 그 2008년에 100원 움직인 날이 있었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는 게 일단 선진국 통화치고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통화거든요. 한국하고 제일 비슷하게 움직이는 통화가 이제 캐나다 달러 정도. 이 두 통화의 공통점은 선진국이면서 미국 대비 경제 사이즈가 되게 작고 네. 우리 5천만 거기 3천만 네. 그리고 또 미국하고 너무 붙어 있고 우리는 태평양 접해 있지만 아무튼 경제가 엄청나게 붙어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있고
네. 그렇잖아요. 미연준에 그러네요.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똑같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게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통화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한국이랑 캐나다인데 이 통화 그 캐나다 달러 환율 보시면 1 미국 달러에 대해서 1.4에서 0.6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거의 두 배 움직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죠. 사실 뭐 외환위기 때는 2,000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570원 이번에는 1,45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의 변동성은 줄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도 많이 움직이는 통화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저는 더 많이 오를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 한 1,500원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는 네. 안 가고 마무리된 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좋은 편이다.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는 선방했다. 거죠. 네. 아, 그 주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가는 이제 좀 종합주가지수. 패닉이 있었죠. 네. 그 환율에 비해 주식시장이 더 약했다. 아,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으로 지금 바닥은 만들어낸 분위기인데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전체 국민연금이 이제 1,200조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네. 그러네요. 이 1,200조 중에 이제 9월 기준 이번 충격이 있기 전이었던 마지막 통계가 9월에 나온 통계가 국내 주식 13%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13%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율 급등하고 미국 장으로 근데 우리만 빠졌으니까 네. 한 10% 정도 됐다고 그냥 러프하게 가정을 하면 네. 13%라는 원래 배분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3%였던 게 10%로 쭉 줄어들면 그렇죠. 다시 그 더 사서 안 채우는 팔았는데도 건가요? 그렇게 되면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꼭 13%가 못 아, 맞추더라도 네네. 11, 12%로 맞춰놔야 되겠죠. 네. 너무 괴리가 벌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걸 맞추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게 적극적은 아니죠. 그래도 조 단위 정도 사야 적극적인 거고 몇 천억씩 사는 게 이제 리밸런싱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13%까지 맞춘다 그러면 36조를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엄청난- 요새 3조밖에 안 샀으니까 요 한 달 사이에 3조밖에 안 샀으니까 사실 뭐 국민연금은 그냥 이제 면피 좀 사고 있는데 적극적 리밸런싱보다는 여유자금 가지고 좀 대응하는 정도로 사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그래도 2,400 깨졌다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네. 2,500원 또 못 들고 있는 거 보면 네. 약하긴 약한데 그래도 금융시장이 좀 잘 버티고 있는 중이죠. 아, 근데 그 과거에 과거에도 이런 경우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펀드를 리밸런스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의 예를 보면 국민연금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좀 성공적이 됩니까? 그럼요. 어떻습니까? 그 2008년이 그랬죠. 아, 그래요? 예, 2008년 당시는 뭐 매월 10조 산 달도 있고 그랬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 11년에 계속 팔았죠. 아, 왜냐하면 이제 또 그때 또 주가가 그때 오르니까. 예, 그렇죠. 그때 890포인트 정말 아. 옛날 일입니다만 종합주가지수 890포인트가 또 2200포인트 가니까 두 배 넘게 오르잖아요. 네, 또 네.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열심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했으니까 또 고가 매도도 잘하죠. 그럼 국민연금 따라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아. 이제 다만 근데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네. 국민연금 리밸런싱 중지 명령 내렸던 것 때문에 이제 그 전략이 약간 브레이크는 걸려 있는데요. 아. 혹시 기억 안 나세요? 2021년 그 어떤 4월에 내용이었죠? 좀 설명해 2021년 4월에 국민연금이 이제 또 그때는 국민연금 전체 보유 비중 목표가 15%인데 20%가 돼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주가 4,300. 너무 올라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파니까 갑자기 뭐 아. 정체 모를 그 무슨 주식연대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 팔아서 주가 못 오른다. 시위를 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전주에서 네, 시위대를 네. 맞았죠. 이제 그때 근데 정부가 중립을 지켰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켜가지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그 조건을 바꿨어요. 그래서 못 팔게. 아, 그래요? 예, 그러고 주가가 그 뒤에 이제 2,100포인트까지 빠져서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발생한 손실이 한 30조 정도 손실을 봤죠. 아. 그 리밸런싱을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20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그런 조항이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더 더 세게 공격적으로 샀겠죠. 더 세게 샀겠네요. 샀겠죠. 아, 사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예. 게 이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역대 정부를 다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연금의 투자운용팀장을 지내면서 제가 봤던 그리고 역사를 본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부가 제일 나쁜 정부. 아, 어쨌든 네, 간에. 예, 지금 뭐 2015, 16년에 그 박근혜 정부가 네네네. 물산 모집 합병. 아, 맞아요. 삼성물산 제일 모직. 예, 그리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중지 결정.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금이 수익률이 정말 저는 더 개선될 수 있는데 많이 망가졌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가 매수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 펀더멘탈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펀더멘탈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죠. 아, 그래요? 신삼조가 왔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그때도 정치적 격변이었으니까 많이 언론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반도체 호황도 있고 중국도 그땐 괜찮았고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도 우리 좀 AI 시대에 밀리고 있고 중국도 이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때랑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교육 조건이 좋죠. 교육 조건에 교육 대해서 조건이나. 설명을 이제 좀 네. 그림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경제 성장률과 교육 조건 배열. 예, 빨간 선이 이제 교육 조건인데요. 이제 교육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한 박스를 팔아서 원유 한 드럼을 수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락해가지고 반도체 한 박스 팔아서 원유 두 드럼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는 두 배 잘 살게 된 거죠. 네, 좋아진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 그림에서 빨간 선이 바로 그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교육 조건의 변화가 오른쪽으로 좀 제가 그 땡겨놨기 올라가면 좋아지는 때문에. 겁니까? 예, 교육 그렇죠. 조건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올라가죠. 네. 네. 아, 경제 성장률하고 딱 맞붙어 있네요. 예, 맞붙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둔화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가져온 아, 그래요? 성장률의 둔화인 거고 아. 그걸 제외하고 보면 우리 경제 펀더멘탈은 되게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추 장관 시절에 네. 굉장히 큰 정책적인 실수를 추경호 했다고. 장관 예, 때 시절에 기재부 장관 할 때 예, 왜요? 엄청난 어떤 실수를 했다고 부분이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수출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을 씁니다. 반대로 수출이 좋을 때는 재정을 긴축하고. 아, 수출하고 그게 연관돼 있네요. 그렇죠. 내수가 아니고. 아니 그게 이제 마찬가지죠. 아, 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결국 내수 경기를 좌우하니까. 네네네. 그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출 증가율과 정부 소비 증가율을 보면요. 빨간 선이 네. 이제 정부 소비 증가율이고요. 파란 선이 한국 수출 증가율입니다. 예, 완전 역관계가 뚜렷하죠. 특히 그러네요. 제일 뛰어난 정부는 MB 정부. 그러니까 MB 정부가 그러네요. 예, 정확하게 반대로 딱 하네. 저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이기도 하죠. 그때가. 또 운이 좋았던 게 4대강. 아, 그렇게 이제 한반도 대운하 하고 싶던 차에 불황이 오니까 그때 이제 수자원공사 등등을 동원해서 이렇게 동원해서 뭐 그냥 돈을 푼 거죠, 공기업 결국. 동원해서 재정을 썼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운이든 뭐든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 경제 정책은 MB 정부가 제일 잘했다라는 걸 저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네. 이제 가다 보면 또 2017, 18년 이 그림이 나오면 안 되는데 빨간 선이 이제 정부 소비 지출이 또 늘어난 시기가 2015, 16년 보시면 한국 수출이 저때 이제 국제유가 폭락하고 뭐 네네. 특히 조선업 대불황 조선업. 조선업 대불황 때 저 빨간 선을 올려서 저때가 이제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 때예요. 예, 예. 그때 해운업도 뭐 막 해체되고 그랬던 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진해운은 네. 정말 그렇게 날리면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이제 역대 정부들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 그림 또 네,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프 감사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시기가 아마 코로나 시기 나오나요? 코로나 때 또 문재인 정부 저때 네. 잘했죠. 정부 소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쫙 이렇게. 자, 그랬는데 2021년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 22년부터가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수출이 뭐 그러네요. 비리비리한데 네. 우리나라 수출 재정 증가율이 아래로 지출이 내려가는. 21, 22, 23 계속 마이너스 가다가 이제 올해야 조금 플러스 나는. 그러니까 저게 2023년 수출 떨어진 걸로 따지면 거의 코로나 때보다는 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재정은 안 풀었네요. 그때가 이제 안 추경호 장관이니까. 그래 딱 그때 문제가 생겼군요. 그럼 그 후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이렇게 된 게 저는 죄송합니다만 2023년, 24년 그리고 25년 내년 예산안까지 네. 3년 연속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네. 그러니까 망가뜨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사실 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수출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지금 재정을 많이 늘렸어야 되는데 지금도 늘리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럼 내년 그 후보가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안이 2.5% 늘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1, 3분기 성장률이 1.5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1.5잖아요. 그럼 3% 성장하잖아요. 지금. 네. 3% 성장하는데 조세 지출, 정부 세출 증가율이 2.5%예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경제 분석가로서 네. 특히 이런
현업과 관련되거나 연금에 있거나 뭐 또는 은행에서 딜링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정부가 이 일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게 이번 22년에 만든 23년, 24년 뭐 이 예산안, 네. 내년 예산안까지 보면 죄송합니다만 관료들한테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 정부가 네. 추경호 장관이든 또 최근 최 장관이든 최상목 장관이든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네. 뭐랄까요, 그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문제로 나라 망한다 뭐 이런 또는 너무 그 앞에 부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로 네. 네.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이 실패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참으로 보면 되게 그 기조는 알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좀 그 현실을 너무 안 보는 뭐 귀를 막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앞서의 그런 우리 코로나 때 대처한 거나 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처한 거 이런 거 보면은 기획재정부의 관료들도 그런 것들은 알고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관료에게 꼭 책임을 물어야 되나라고 하면 결국 부총리. 네. 근데 그 두 분 다 기재부 출신이신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위에 정책 라인에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요. 장관부터가 그렇죠.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네. 장관부터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 라인에 뭔가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 장관님이 그 차관 시절에 제가 되게 좋아한 분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분이라도 이번에 내년 예산안을 할 때 좀 경기 여건, 특히 내수 경기가 그 3분기 성장률 0.1% 나오고 막 이러는 시기가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미스한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네. 서둘러 9월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 국회 개원이 된 다음에 바로 추경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다 미스한 걸 보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걸 놓쳤나. 결국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라든가 그 내에서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건드릴 수 없는 뭐가가 돼 있었던 게 네. 이번에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경제 체질 자체는 괜찮습니까? 이게 뭐 부분, 정부 세계에서 재정 정책 부분 빼고 나면 이게 세계 톱 레벨이죠.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가 10나라가 안 되는. 현재도 예, 그래요. 올해. 우리 다 삼성전자 걱정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더 잘하니까. 하이닉스는 또 그러니까 올라탔죠. 꼭 한 회사만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네네네.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제가 편집한 것입니다. 위에 좀 글자 크게 할 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 실업률,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등 왼쪽부터 이렇게 네 가지. 그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각국의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 거죠. 네. 그래서 총 37개 OECD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네. 한국이 10등 정도, 사우스 코리아가 10등인데 저 10등 된 거 중에 이제 파란 선이 지나면 좋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빼고 다 좋아요. 그러네요. 다 파란색에 주가만 하얀색이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핵이든 밸류업 실패든 뭐든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주가만 좀 잘 버텼으면 우리가 작년이 2등이었거든요. 2등이었어요. 2023년은 2등이었고요. 네. 이게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 2등이었는데 이번에도 주가만 세계 평균 정도만 해서도 한 3, 4등 정도는 쉽게 했을 것 같은데 저걸 놓쳤죠. 그거를 못 지켜줬네요. 예, 그러니까 뭐 밸류업 지수도 역시 저는 뭐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없다. 저희들끼리 이제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뭐가 없습니까? 메가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없다, 내실이 없다. 내실이 굉장히 없었죠. 잠깐 저기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이 방금 이야기한 거에 대한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중앙정부 정부의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 네, 그래서 682.4가 2022년 이거는 이제 21년에 만든 거죠. 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예산안부터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638, 655, 56. 아직 특히 예, 그죠? 2022년 대비해도 줄었네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일반 회계가 더 중요하죠. 네네네. 일반 회계 그렇죠. 예, 특별 회계나 기금은 사실
국민연금한테 달린 거니까 그건 네. 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회계 보시면 356 24 계속 준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계속 주네요. 예, 그리고 내년 예산안도 또 줄고 내년 예산 더 줄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추경호발 또는 불황, 뭐 예, 최상목발 내년은 이제 불황, 최상목 최상목발 장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불황 이렇게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랄까요? 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불통이다. 뭐 또는 민주주의적인 법 질서를 갖다가 오히려 이 법관 출신, 죄송합니다. 검사 출신이 깼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지만 제 입장에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뭐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 아닌가.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고 결정하면 그냥 뭔가 결정을 해놓고 그냥 상황 안 보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정신적 귀머거리 네. 그런 집단이었던 거죠. 이게 되게 경제 특히 저는 정말 이상했던 게 올해 예산을 긴축한 거. 작년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경제가. 네네네. 작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이 2023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2022년 말에는 레고랜드. 맞아요. 네. 예, 강원도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레고랜드 사태, 뭐 채권 시장 얼어붙었죠. 예, 이제 그거 충격이 2023년에 나왔잖아요. 그럼 2023년에는 추경을 했어야죠. 또 추경을 안 하면 24년 예산안이라도 경기 대응용으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이 건전 재정하자고 하니까 그걸 또 긴축을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특히 2024년은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게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확장 예산에 그렇죠. 대해서 서로가 그렇죠. 경기도 안 좋은데 잘 됐다 그러고 지역구 의원들끼리라도 뭔가 이렇게 딜이 가능한. 네. 그러니까 합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예산이 작년에 만든 올해 예산인데 그거조차 긴축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양극화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아까 교육 조건 때문에 좋아지지만 네. 그렇지만 특히 그 원화 기준 수출은 엄청 지금 좋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달러 기준 그렇죠. 수출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원화 기준 수출이. 똑같이 반도체 한 개 팔아도 들어오는 원화가 더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아까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유가 지금 맞아요. 중국발 수요 위축 때문에 계속 빠지잖아요. 떨어지죠. 60불대에서 네. 뭐 오펙이 지금 감산 계속 연장하고.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글로벌 여건 그러니까 3저가 왔죠. 네. 원약세, 저물가, 저금리, 저유가. 네. 4저가 왔는데 네. 이 좋은 조건에서 미국 성장률 막 2% 중반 찍고 있는데 일본조차 잘 나가는데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안 돼 그러고 특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들이 터지면서 네. 태형그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각 그룹들의 자금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브레이크만 거는 그렇게 했으니 예, 그러니까 왜 자기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지를 보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위기 이 부분 빼더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다. 이런 이 느낌이 있었다는 경제 정책만 보더라도 그런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한국은행 얘기를 잠깐 여쭤볼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국은행에서는 어쨌든 금리 그 인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팽팽하게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우리 미국 금리 인하 더 막 빠르게 안 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요 정치적 급변 사태 벌어졌을 때 한국은행에서 RP 무제한 매입하겠다 그러면 72조 원 시장에 풀었다 또 이렇게 발표는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한국은행이 좀 나서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풀고 경기를 좀 살려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행정부가 먹통이 됐는데 한국은행이라도 해야죠. 한국은행이 뭐 정말 힘든 입장인 거죠. 네. 저는 한국은행 총재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계속 그 부동산 이야기나 유동성 문제나 이런 거 부채 문제 이런 걸 잘 이야기하시지만 금리 정책은 보면 그냥 경제 환경 맞춰서 딱 하시는 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예, 빨간 선이 우리나라 정책 금리, 파란 선이 소비자 물가거든요. 네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환율이 이 정도 환율인데 저 물가라는 건
아, 적어도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되게 잘한. 그러네요. 환율이 높으면 우리가 수입할 때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사실 물가가 물론 이제 올라야 교육 조건이 하는데. 개선된 탓이 더 크지만 네.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또 외식 물가 요새 안정되거나 떨어지고 있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요즘 뭐 식당 갔는데 가격 인상하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달라졌죠,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물가가 안정된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한국은행이 적기 금리 인상해서 잘 잡은 것도 칭찬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 차트 저 그림대로라면 뭐 한국은행은 2번 정도는 더 인하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지금 우리 행정부가 아까 뭐 계속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법안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가 아니라 네.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자. 아, 추경 예산. 네. 네, 지금 당장 그 예산안은 그 기재부에서 짠 거에 대해서 가감밖에 못해요 국회가. 그렇죠. 예산안을 짜는 권리가 국회에 없죠 우리나라. 그렇죠. 네. 기재부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산안 자체를 결정하는 건 행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긴축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몇 천억, 몇 조 깎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조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쪽지 예산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저는 내년에 추경을 하자. 그런 게 지금 더 급하지 않냐. 그러니까 탄핵 심판하고 뭐 이런 와중이라도 사실 추경 같이 예산 하면 안 편성할 수 되냐 있죠. 이거죠. 네, 같이 하면 안 되냐 되죠. 이거죠. 국회하고 정부가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아니 거죠. 뭐 합의도 당장. 필요 없죠. 지금 정부가 없는데 제가 이걸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예, 지금 경제가 내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업들이 내년 사업 계획이 시계 제로인데 여기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당국이 나오는 걸 그걸 거부권 행사한다 상상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도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한은금통위에서 11월 달에 3%로 기준금리 인하한 거죠. 그리고 1월에 금통위 예, 또 열리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럼 1월에 또 금리 인하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해야 한다. 그러면 예컨대 뭐 2.75% 정도로 아니 뭐 2.5로 바로 가도 1.5를 할 되고요. 수도 있고, 네, 바로 어쨌든 금리 인하해서 경제 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국회 지금이라 논의 시작해서 추경 예산 추가로 예, 편성해서 내년 예산안이 제가 봤을 때 엉망이니까 네, 이거 빨리 예산안 보완해서 예, 증액해야 보완. 한다. 네. 아, 그러면 좀 살아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펀더멘털 좋기 교육 조건이 때문에. 좋으니까 네. 이게 교육 조건이 좋아지고 한 1년 있다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신삼조가 왔는데 네. 요 적기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다음 정부에 또 공이 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장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한국장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은 시기입니까? 뭐 저는 일단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국장에 투자하셨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 듣고요.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번에 오셔서 네. AI 이야기 정말 재밌게 해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 뒤에 뭔가 AI는 뭔가 이 미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 사이에 예. 과거로 엄청나게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그 AI 쪽은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일 뉴스가 나와요. 어제만 해도 구글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생성하는 AI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정말 턱이 뚝 떨어질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오픈 AI의 소라를 네. 압살하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그게 이미지를 매일 넣으면 일어나고 영상으로 바뀌는 그런 거 아니요, 그냥 이런 그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데 그게 동영상을 네,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 그걸 하기만 동영상으로 하면 만드는. 네. 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점프하는 느낌이에요. 네. 매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전략 투자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게 또 관심사도 아니고. 그렇죠. 사회 전체가 지금 뭐 정말 40년 전에 예. 쿠데타 이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몰돼 지금 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미래 AI 전략 이런 말을 할 틈도 없고 해봐야 들을 사람도 없고 네.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 정말 큰일 났다 싶습니다. 큰일이네요, 정말. 아,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국가 AI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는 거죠. 그게 7월 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AI 전략 수립하려고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알듯이 윤석열 씨가 관심을 기울이거나 네.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한 모든 분야가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AI 위원회 만들겠다고 할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 이분이 몰라야 되는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여기도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이럴까봐. 네,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R&D도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예. 예산 깎아놓고 그랬죠. 일단 뭐 그 군인들 뭐 야전 식량 뭐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하라 해놓고는 예산 다 깎아가지고 그 군화 지급 제때 안 되고 네. 뭐 방한 피복 제때 지급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네네네. 매사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빨리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요 뭐 비극이 겹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AI 전략을 이미 발표했었어요. 네. 근데 7월 달에 예. 올해 7월 달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국가의 AI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네. 2024년인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건 그게 어떻게 이제 된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건데 우리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전 정부가 했던 일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다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이제 AI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글 데이터가 알다시피 영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만들자. 훌륭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자.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다 치명적으로 깎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했어야 될 일들인데 깎여버린 거죠. 그 반면에 미국을 보면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 트럼프 정부 시절에 세웠던 AI 정책이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더 강화된 채로 이어집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때 했던 그 AI 정책들이 더 확대 강화된 채로 시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 이익 그리고 그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도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아주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관련한 정책은 일관성을 가진다. 네. 그게 옳은 일이라면 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견고하다.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네. 우리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었던 것도 같아요. 윤석열 정부 초기가 2022년 네. 그러니까 그때 챗 GPT 나오고 뭐 그 직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멈춰 있다가 지금 올해 7월에 다시 시작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앞에 정부가 했던 모든 걸 부정하라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 정부가 문 정부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DNA였어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네네. 이 세 개를 부정해버리고 AI 정책을 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네. 안 돼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 네. 그냥 데이터가 정말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고 AI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경쟁력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공공이 아직도 클라우드 제대로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영국, 미국이 전부 다 클라우드 퍼스트 그리고 한 7, 8년 전부터는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전략을 펴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계산을 클라우드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 다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계속 클라우드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기괴한 장면이 뭐냐 하면 정부도 안 써요. 정부 기관들이 클라우드를 안 쓴다는 거죠. 심지어 인터넷도 제대로 못 씁니다. 망 이중화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고 하지 않는 어떤 일에 관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몰라요. 쓰지도 않는데 뭐.
근데 지금 아까 미국 정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또 도널드 트럼프 이제 1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요직을 네. 맡고 사실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 그럼 미국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AI 정책을 가져가겠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칠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핵심에 그 IT 쪽에 슈퍼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보시면 네. 일론 머스크 있죠?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이잖아요. 네네네. 정부 효율부 이게 뭐냐 하면 정부를 대폭 구조조정을 해서 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작은 정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페이팔 마피아예요. 아. 페이팔이라는 미국의 굉장한 큰 결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페이팔에서 같이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끼리. 네. 그 대표 수장이라고 할 만한 게 피터 틸, 피터 틸. 네. 팔란티아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그 아주 오래전부터 AI를 국방과 결합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고 엄청난 네. 돈을 벌고 있는 팔란티아의 창업자 네. 피터 틸. 일론 머스크도 피터 틸하고 같이 페이팔 마피아를 페이팔을 창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이디 반스 있죠. 네. 네. 지금 미국 부통령. 네. 그분도 그 피터 틸이 만든 미스릴 캐피털에서 투자 자문으로 일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사람이 지금 부통령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이번에 또 있습니다. 그 이번에 미국 그 트럼프 정부 이행팀에서 기술정책 총괄하는 사람이 마이클 크라치오스거든요. 네. 이분은 그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도 CTO 그러니까 네. 총기술 책임자로 일했고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부국장도 했는데 아마 이번에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국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전망이 되는데 이 사람도 피터 틸의 투자 회사인 틸 캐피탈에서 수석 투자 책임자로 일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터 틸로 대표되는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부문을 거의 잡았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대단히 작은 정부와 네. IT 회사 네.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 AI, 양자 컴퓨팅, 코인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이에요. 아. 그러니까 AI는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많이 될 거고 규제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 규제를 완화해서 혁신을 빠르게 하면서 네. 또 이제 필요하다면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돼 있는데 사람은 내보내고 줄이고 이렇게 효율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IT 회사의 기술 혁신으로 네. 충분하다. 그러니까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라는 게 사실은 그런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종류의 그 축소가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네. 그 살벌한 축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아. 보는 거죠. 거기 비하면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없죠. 아예 없습니다. 지금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일단 네. 예, 비상계엄 상태. 지금은 그 제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네. 빨리 탄핵 가결해버리고 정부가 있는 상태로 만듭시다. 네. 그거밖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6달, 7달, 8달을 날려먹은 거예요, 이미. 그러네요. 네, 앞으로 예정된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다음번 정부가 생길 테니까 이미 최소한 8달.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을 셋업을 해야 되고 네. 필요한 사람들을 넣어야 되면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일을 익혀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한 8달을 이 엄중한 시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안심한 거예요. 아,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라도 빨리 해서 다음 대선이 그래도 빨리 치러지도록 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조금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러고 있어도 되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가 됐든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질질 끌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전부 다
그러니까요.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반시민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 엄중한 시기거든요. 기술혁신과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시죠. AI가 뭐냐? 네. AI가 뭔데 너 그렇게 호들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공장을 돌리려면 큰 강가에 있어야 됐어요. 방앗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수력밖에 없으니까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공장을 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수요가 가까운 곳에 공장이 생길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 구조가 다 바뀌는 거죠. 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전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기가 나오면서 인간을 밤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거리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봉화를 올리거나 뭐 편지를 보내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전해주거나 하니까 거리의 제약이 굉장히 심각한 제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나와서 전화를 하면 되니까 갑자기 지구가 하나의 부족으로 연결된 거죠. 그게 지구촌이란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AI가 나왔습니다. 네네. AI가 전기기관이나 전기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초입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의 초창기에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배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구글도 그렇고 네. 스마트폰 초창기에 카카오가 먼저 메신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배권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 뒤에 카카오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애들이 왜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카카오의 메신저 기술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증기기관이나 전기가 처음 도입될 때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8개월, 9개월을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와서 내가 네이버 할래, 내가 구글 할래, 내가 카카오 할래 이러고 하나씩 주워가는 동안 우리는 여의도에서 피켓팅하고 광화문에서 피켓팅하고 안국동에서 고함 지르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매일매일, 매 시간.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도 걱정이지만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그 순간까지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손 놓고 R&D 예산 있었죠. 깎고 뭐 그러면서 R&D 예산 깎으면서 그때 그 AI 예산들이 80%, 90% 이상 날라갔거든요. 그때 AI 반도체 쪽도 80% 날라가고 양자 컴퓨팅 쪽도 80% 이상 90% 날라간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벌써 2024년 1년을 통째로 허비했잖아요. 그리고 또 8개월, 9개월을 이미 날린 겁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다 하더라도 9개월은 날아가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작정을 하지 않고는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걸 계속 늦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지금도 있죠. 이런 철부지들이 있나. 제정신인가. 그래도 새롭게 셋업해서 뭔가 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좀 이 시동을 켜고 나가려고 한다면 뭘 먼저 해야 될지 조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뭘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는 왜 정부의 R&D 정책은 항상 뒷북을 치는가, 헛발질을 하는가. 예를 들면 정부가 신문에 뭔 큰 뉴스가 나오면요. 예산이 반드시 할당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3D 프린터, 메타버스 이런 겁니다. 그게 업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한심했거든요. 좀 뭐 하자는 건가. 근데 끊임없이 그 기재부는 거기다 예산을 할당합니다. 메타버스에도 뭐 몇천억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분들은 그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제너럴리스트예요.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그러니까 기술을 모르죠. 기술은 모르는데 결정은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냐? 신문을 봅니다.
아, 근데 그러면 신문 기자들은 잘 아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 돈 이야기 듣고 예산을 할당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가버넌스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오고 있다. 왔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분야는 갈수록 전문화될 겁니다. 네. 점점 더 기술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요. 1번은 세상의 모든 일은 점점 더 전문화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제너럴리스트다. 네. 일반인들이에요.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어요. 안 맞아. 아, 미스매치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점점 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식으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AI만 하더라도 관할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과기정통부만의 일인가? 아니에요. 산업부의 일이기도 하죠. 네.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의 일이기도 해요. 아니에요. 외교부의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 네 개가 합쳐져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융합적,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정부는 부처별로 갈라져 사일로가 돼 있다. 네. 이게 두 번째 딜레마예요. 아, 안 맞아요. 네, 네, 네. 세 번째 딜레마는 특히 IT 과학기술 쪽은 일들이 다 글로벌하게 일어나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규제는 항상 로컬에서 나라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규제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한국 정부가 규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네. 있죠. 구글 검색 결과에서 어떤 나쁜 일이 난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AI도 마찬가지죠. 네. AI의 그 검색 결과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심각한 영향이 일어났다. 할 때 한국 정부가 뭘 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버넌스에서 심각한 괴리가 이미 발생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풀자면 공무원들 일반직 고시로만 선발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고시로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이 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안 맞다. 당신들은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철밥통 체제는 깨져야 한다. 네. 예를 들면 뉴욕시가 전 세계 스마트 시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하면 맨날 1등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이 뭐 스마트 시티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제일 우리가 뭐 지하철 이렇게 네. 카드를 찍는 것 제일 그런 것 먼저 했고 같은데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있는데. 정책을 놓고 보면 뉴욕시가 1등을 하는데 그 뉴욕시는 항상 위원회를 만드는데 시민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위원회의 1번 원칙이 뭐냐면 최종 결정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요. 아, 그게 공무원이 하는 1원칙이에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공무원은 모르죠.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과학 쪽에 자금 집행은 어떻게 결정되나? 그 스노우매스라는 그 정책 결정 과정을 저는 정말 놀랍다 하고 보고 있는데요. 고에너지 물리학회의 관행이에요. 스노우매스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답해야 될 질문들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요. 지금 인류가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에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책정은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의 예산 책정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이 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를 넣고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네네. 우선순위는 학자들이 정리한 걸 따라가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는 구조네요. 그것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하고 이 예산의 규모를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미국 과학기술 분야 전체에 대해서도 과학자들한테 몇 년에 한 번씩 설문을 하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의 인류가 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를 물어요. 중요한 건 질문을 묻는다는 겁니다. 질문을 묻는다. 네. 어떤 문제를 어떤 해결해야 질문에 되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아, 그 질문들이 쭉 나래비로 오면 우선순위가 생길 거잖아요. 거기에 할당하는 예산의 규모는 정부가 결정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딜레마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과학기술에 관한 결정은 최종 결정은 민간인 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한다. 그러나 그 예산의 규모, 분배하는 규모는 나라 살림 전체를 봐야 되니까 할당하는 규모 자체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딜레마를 꽤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사실은 고시 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이 정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잠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한 번 친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정책 결정을 독점한다는 꼴이 되잖아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기술 변화가 매일 다르고 매주 다르고 매년 다른데 이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행정이 잘 집행되게 매끄럽게 하는 걸 공부해온 사람들이지 이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 그 분야의 가장 훌륭한 전문가들을 선발하고 그분들이 이 사태를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질문들이 무엇이다를 아주 매끄럽게 잘 정리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할당되게 해주는 그렇게 매끄럽게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아요. 이 분야가 무엇이다, 무엇에 관한 질문이다, 무엇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간신문 보고 이런 게 나오네 하고 메타버스에 몇천억 집어넣었다가 그다음 그 전날은 또 아이고 신문에 이런 게 나왔네요. 3D 프린터를 갑자기 사가지고 전 세계에서 3D 프린터 제일 많이 구매한 단일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다. 이런 거나 만들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아, 그런 거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직사회를 때려 부셔야 한다. 거버넌스를 바꿔서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상당 부분 참여할 수 있어야 시대착오적인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네.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로는 융합해야 된다는 문제. 두 번째로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산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AI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규모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AI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때려넣을수록 매개변수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아직 안 깨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군비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A100을 10,000대, GPT-4는 A100을 25,000대. 네, 이 네. A100이라는 게 GPU입니다. 네, 한 대 몇 천만 원 GPU죠. 네. AI 반도체죠.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버전들은 전부 다 A100의 다음 버전인 H100을 적어도 10만 장 이상 깔고 시작을 해요. 네. 한국의 어떤 기업도 그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 군비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요. 가령 H100을 내가 5만 장 네. 세금으로 사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한국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쓰게 해주겠다 하면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10대 강국이니까 돈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게 경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글 학습 데이터는 고품질 데이터가 되게 적어요. 네. 영어에 비해서 터무니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고품질의 한글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정부가 주도해서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나라의 모든 AI 스타트업이 다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주도해서 AI 반도체도 구매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인프라를 있죠. 깔고 또 데이터도 만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프라로 깔 정부가 수 있고. 단일 경제 주체로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대단히 훌륭한 일이 뭐냐면 현명한 구매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아요.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 줄게. AI 반도체를 만들면 내가 우선 구매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게요. 그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요. 야, 너 반도체 그거 정말 작동 잘해? 한국 정부가 쓰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네. 큰 인커리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너 이거 그 시장에서 작동한 적 있어? 한국 정부가 써서 이런 훌륭한 결과를 냈어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정부 공신력은 인정을 대한민국은 하죠. 인정해 주니까요. 네.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아, 뭐 경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이런 성과를 내서 이게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혹은 뭐 조달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이만큼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제주도랑 같이 이런 걸 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 기재부가 쓰고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지 하나 딱 달고 시작하는 잘 그렇죠. 작동함. 네, 네. 그런 걸 해줄 수 있죠. 아, 네. 게다가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이미지가 그 전까지는 또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에 앞서 있던 이미지. 그리고 저는 이번 일도 잘 마무리가 된다면 네. 오히려 홍보하기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 사고는 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 그 레질런트 하자 그러잖아요. 강건하다. 회복할 네. 수 있다. 회복 탄력성. 회복 뭐 이렇게. 탄력성.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건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신들이 봤잖아. 아, 여기는 200만 명이 시위를 해도 한 명도 안 다쳐. 다 청소해놓고 가. 그리고 너네들 이런 100만 명, 200만 모이는 시위장에 유모차 끌고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만큼 안전한 나라야. 네. 그 시민들의 민도가 이 지경으로 높다고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고에 대한 그 검증도 끝나 있는 그러니까 왜 자동차 팔 때 이게 충돌 시험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충돌 시험까지 마친 거야. 아, 너네 차는 아직 그런 거 안 해봤잖아. 너네 그 사고 나면 견딜 수 있겠어? 우리는 부딪혀도 괜찮아. 아, 오히려 리브랜딩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음 놓고 투자해. 네네. 우리는 이미 좌측, 우측, 후방, 뭐 충돌 시험, 화재 시험 다 끝난 전기차야.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는 것도 극복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 프루프. 아유, 의장님. 근데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 더 지금 한 100가지 있으시죠. 그래도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거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산업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네네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AI가 아까 제가 전기기관이나 전기만큼이나 사회를 충격을 주고 바꿀 거라고 했잖아요. 당장 예상되는 것은 일자리가 엄청 사라질 겁니다. 아, 네. 이미 그 유럽에서 확인된 사실이 네. 그 프리랜서들 네. 일자리가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바로 쫓지 못하니까. 아, 그렇죠. 고용 보호가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건데 아. 이게 이렇게 녹아내리면 정규직이 안전하겠냐?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팀이 되거든요. 아. 한 명이 팀급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 AI가 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이만큼 큰데 대한민국은 한 사회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돼? 네. 에 관한 합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엄청나게 충격적일 거예요. 사회 정책에 대한 네, 네, 합의가 네.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외교 쪽에서도 이게 증기기관이나 전기과 같으면 아주 산업의 초창기에서 표준에 둘러놓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져요. 네. 미국, 영국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죠. 네. 여기에 끼어들어서 AI에 관한 표준을 설립하고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립할 때 우리가 명확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아, 표준에 네, 글로벌 네. 표준 만들 때 거기에 글로벌 우리가 표준 만들 끼어들어야 때 한다. 그 아. 이를테면 금융권이 바젤 협약 가지고 돈을 몇 조씩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ISO 표준 맞추느라고 몇 천억씩 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네. 그게 똑같은 일이 AI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외교적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과기정통부 일로만 본다거나 뭐 산업부 일로만 보고 그 둘이 싸우고 있으면 세계 표준을 단란을 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외교적인 일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발 추격국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네. 제조업에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 강국인데 양산 기술 강국이에요. 원천 기술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양산 기술 강국에서 원천 기술 강국으로 갈 때까지 이 캐즘을 넘을 시간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 제조 강국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주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은 그 일자리에 대한 기여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일자리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게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 받쳐줘야 되는데 거기 젊은 노동자가 40대 후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란 말이죠. 아이고, 요즘 그렇죠. 맞아요. 이쪽을 스마트 공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고 대기업들이 이익을 그게 수탈해 가지 못하도록 공정거래 룰을 완전히 확립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AI 중소기업들이. 플러스 할 수 있거든요. 네. AI 플러스에서 스마트화를 압도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네. 일이군요.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돈이 많아요. 네. 그러면 AI 스타트업들하고 이런 중소기업들을 결합해 주면 AI 스타트업들은 자기들 매출 경로가 생기고 현장에서 직접 자기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너무 훌륭한 발판이 되고 그러네요. 이 젊은 사람이 40대 후반인 뭐 얘 물 떠와라 애기야 이런 막 40대 후반이 와서 얘 형님 이래야 되는 그 환경도 뒤집을 수 있고 이 양산 기술만 있고 원천 기술이 모자란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산업 체제 개편이 불가피한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걸 다 중국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중국한테 뺏긴다. 예, 지금 중국이 이미 우리 거 엄청나게 갖고 갔잖아요. 근데 이 지경으로 가면 이미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8개월, 9개월 날린다는 그 점에서도 너무 안심한 거예요. 네. 중국이 다 가져갈 겁니다. 제조업은 지금 형태로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네. 그래 스마트 제조업으로 재빨리 전환을 해야만 그러니까 산업 그나마 전환을 살아남을 수 해야 있다. 되는. 아,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줄어요. 네. 인구가 줄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갈만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익을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공정거래 툴을 확립을 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괜찮은 급여를 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산 기술밖에 없는데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벌어줘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무너져 내린 AI, 한국 AI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먼저 정부부터 개혁해야 된다. 전문가 중심으로. 그다음에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나서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줘야 네, 한다. 네. 스마트 공장, AI 반도체, 데이터 다 그렇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정책. 우리 일자리 없어지면 우리 소득은 어떻게 보장해주고 그렇죠. 실업자를 젊은 어떻게 할 친구들 거냐.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아니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빨리 받아서 뭔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민주당 같은 야당에서라도 국회에서라도 뭘 논의를 해야죠.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 모시고요. 이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그래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셔서요. AI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품 터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잘 나가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AI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 실축해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AI가 그동안 데이터를 먹고 살았는데 이게 화석 연료처럼 다 쓰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거의 뭐 앞으로는 발전을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발전을 안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연료죠. 일종의 데이터가 연료고 컴퓨팅 파워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모델도 좋아지고 있고 AI 인재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데이터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데이터가 흔히 말해서 바닥을 보이고 있다 또는 픽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미국 학계나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오픈AI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AI가 B라는 AI하고 인터뷰를 막 보면서
서로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학습의 모델을 방법을 바꾼다든지부터 시작해서 AI끼리 얘기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지금 뭐 스탠포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정확하게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인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술을 이용해서 석유의 채굴 방법들을 경제성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데이터가 슈츠케버, 일리아 슈츠케버는 여러분 2015년에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저 슈츠케버가 있어야 오픈 AI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재로 꼽히고 있는 또 노벨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턴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흔히 말하는 효과적 가속화주의가 아니라 효과적 이타주의의 효과적 이타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래서 AI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있으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지금 회사 이름도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안전한 슈퍼 인텔리전스. 이러한 회사 이름도 좀 이렇게 세이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슈퍼 인텔리전스는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 슈츠케버는 슈퍼 인텔리전스는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인류 같은 AI가 올 거라는 거죠. 올 거라는 건 믿지만 인간을 거기에 압도하는 AI. 위험성이 있으니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합성 데이터라는 겁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제작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신문 인터넷 신문에 올리면 그걸 인공지능이 학습했다면 지금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 기사를 써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시 학습하는. 네네, 이런 것이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은유를 드는 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저주라는 것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들이 우리가 정말 우월한 인종이라고 DNA를 가지고 있는 인종이라 생각하면서 왕가의 가문끼리만 결혼을 허락했죠. 근친 결혼. 그렇죠. 근친 결혼만을 결혼했더니 이것이 세 세대가 지나니까 기형아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성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학습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AI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AI 거품론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슈츠케버와 같이 기술적인 제약사항이 있다. 즉 데이터가 고갈되어 가면서 합성 데이터만 써야 되는데 합성 데이터는 아직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지 안전한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거품론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올해 한 해만 아마존이 750억 달러를 AI에 투자를 했습니다. 750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정말 한 기업이 대출도 없이 이렇게 750달러를 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손정희 대표가 미국 가서 트럼프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3년간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닌 것이 이미 아마존은 7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지금 메타도 한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구글도 한 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이 정말 이들이 약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에 대하면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는 벌어줘야 되는데 과연 벌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거품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거품 여러분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첫 번째 논쟁 지점은 저는 안 터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는 거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다양한 흔히 말하는 서비스 경쟁들 지금 AI 서치라든지 또는 AI 커머스라는 것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AI 요즘 이 동무 서비스들 말동무라고 하고 AI 친구 서비스가 요즘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리튼에서 이러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1월에 처음으로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과금 체계를 바꿨는데 한 달 만에 11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AI 경제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특히 또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안 꺼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더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닷컴 버블에서 터졌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서비스가 결국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종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강력하게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역사적으로 지금 AI 버블을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없다. 다만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자라든지 한국 주식 투자자들 분께서 일시적인 큰 조정이 하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한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항상의 보장은 없고 상관관계는 여러분 없습니다. 경제가 하락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상관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알지만 더욱더 지금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는 이러한 AI 거품조차도 거품에 물방울도 저는 못 봤어요, 법을. 그러니까 이 물방울도 거품도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된다. 즉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심으로 AI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주변부로 물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걱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방향점들이 지금 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요약하자면 어쨌든 슈츠케버는 AI가 이렇게 학습할 데이터가 모자라게 됐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AI, 지금 생성 AI 성능이 더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슈퍼인텔리전스를 믿는 거니까. 네네. 지난주에 구글의 제미나이 2.0이 나왔지 네네네. 않습니까? 2.0 나왔는데 저도 정말 놀랐어요. 처음으로 저는 구글이 오픈 AI를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요?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오픈 AI에 뒤처져 있었던 구글의 자존심이 구글의 2.0 플래시가 나오고 또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고 미국엔 나왔지만 딥 리서치라고 해서 구글 제미나이가 딥 리서치를 해줘서 제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고 싶다면 무려 100여 개의 학술 논문을 분석해서 네. 그 100여 개의 학술 논문 속에서 그 문제점들과 찾아내서 이렇게 되면 석사 논문 이런 건 이제는 끝나는 시대 아닌가.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쓰시려면 VPN을 쓰셔가지고 미국 무료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 IP로 들어가면 미국 돼요. IP로 들어가서 이 구글 제미나이가 제공하는 딥 리서치를 써보면은 최대 100개의 학술적 논문을 분석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를 여러분 구글 검색할 때 스톰 폭풍이랄 때 스톰 스탠포드 AI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탠포드에서 만든 이 학술 논문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아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멀티모달은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제미나이 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로 제가 지금 엑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펑션 함수 하나를 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전체 얘가 그럼 도표를 분석합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을 분석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함수를 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줄까 그러면은 답도 줍니다. 제안을 이렇게 해서 함수 조정을 해서 이 전체 엑셀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면서 저희의 업무 효율성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AI의 성능 경쟁들이 이게 경쟁 구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경쟁하면서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다. 네.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한 네. 기업씩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네. 구글의 경우에는 그럼 제미나이 2.0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다시 좀 늦었지만 오픈 AI보다 늦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가속 페달 다시 밟고 있다. 네,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웨이모 지금 자율주행에서 성과가 있고 내년에는 도쿄에서도 시험 주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파죽지세로 기술력을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구글은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은 뭐냐면 모바일에서는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악력 때문에 구글 검색에 대한 소비 그 비율이 마켓 쉐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데스크탑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AI 검색이 출현되면서 사람들이 검색이 특히 데스크탑에서 챗GPT한테 검색을 해본다든지 퍼플렉시티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데스크탑 영역 즉 노트북이라든지 회사에 있는 PC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 검색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에 여러분 아무리 구글이 신기술을 만들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 거품이 아니야 이런 논쟁하는 이유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고 웨이모도 물론 한 주당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 다음으로 웨이모를 많이 타고 리프트를 제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의 뭐 반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은 분명하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데 정말로 저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제살 깎아먹는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효과잖아요. 그거를 지금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검색 시장이 구글에게서 가장 큰 한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내년도에 검색 마켓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구글은 AI에서는 뭐 따라잡고 앞서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출의 베이스가 좀 낮아질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것이 구글의 가장 큰 위험성이죠. 그러면 오픈 AI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검색 기능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네. 우리 그거 다 무료로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무료 이용자에게도 이제 검색 기능은 진행되고 있죠. 네, 그 오픈 AI가 그럼 검색 시장 잠식하면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우선 오픈 AI도 검색 시장, 오픈 AI는 여러 가지 경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200달러를 내는 유료 서비스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비판도 있어요. 이거 부익부 빈익빈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한 달에 200달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이제 기업 단에서 연구소 단에서 대학교 단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능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의해서 맞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려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우선은 지금 갑자기 항상 오픈 AI가 이 판을 주도하면서 항상 장군을 치고 구글이 멍군 쳤었는데 지금 오래간만에 구글이 먼저 장군을 치는 그래서 오픈 AI가 멍군을 쳐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픈 AI에게는 더욱더 멋진 AI 기능들을 보여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매출 부분에서 한 요번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2024년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100억 달러를 갖다가 수요를 했는데 그중에 반을 날린 거잖아요, 벌써. 그럼 내년만 지나도 벌써 반 날리게 그렇죠. 돈이 다 없어지는 거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안에 또 한 번 증자를 하거나 IPO를 가야 되는데 IPO를 갈 만한 매출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오픈 AI의 기업으로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로 볼 때는 지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치 시장으로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쇼핑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에이전트 시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는 내년에는 반드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인가를 시장에 증명해야만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우디가 가지고 뭐 900조 원 펀딩하겠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AI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반도체 칩이었죠. 반도체 칩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한국 네이버를 비롯해서 한국도 많이 지금 사우디 가서 국부 펀드에서 AI 사우디가 요즘 AI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투자 받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만 해도 7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지금 돈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이제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수익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내년에도 못 보여주면 안 되고 내년에도 계속 투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실마리들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부분에서 성장의 실마리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매출 성장의 실마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에 소라 그 동영상 제작 네. 서비스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 내놨는데 바로 구글에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항상 그랬거든요. 구글이 무언가를 발표하기 전날이나 전전날 오픈 AI가 뭔가를 발표하면서 구글에 뒤통수를 쳤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오픈 AI가 이번에 뭐랬냐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칼렌더 열어보듯이 12일 동안 매일 신제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픈 AI가 공세를 하면서 구글을 압도하게 됐다는데 구글이 준비됐듯이 구글이 그 BO라고 하는 BO2라고 하는 소라를 압도하는 이런 동영상 제작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미나이 2.0부터 플래시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나왔거든요. 그건 2.0도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먼저 이번에는 오픈 AI의 뒤통수를 쓰는 그래서 소라보다 더 좋은 비디오 생성기도 만들어내면서 경쟁의 결과들이 대단히 값지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네. 그러니까 오픈 AI는 어쨌든 IPO 가는 게 최대 이벤트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 가려면은 요 지금 내놓은 것들이 돈으로 바뀌는 그 부분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2025년에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네. 구글은 검색 시장의 매출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거냐. AI는 상당히 이제 또 기술은 많이 따라잡은 것 나가 같은데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네요. 좀 넘어가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여러분 분기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두 자릿수의 퍼센트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2B용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라든지 뭐 이러한 360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점은 코파일럿, 즉 챗G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름을 바꿔서 코파일럿이라고 나왔는데 이 코파일럿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파일을 업무용에 결합을 했는데 네네. 너무 아직 성숙되지 않는 에이전트가 되지 않았던 단계에서 바로 흔히 말하는 워드라든지 프레젠트 뭐 하는 파워포인트라든지 네. 엑셀 이런 데 결합을 시키고 기업에 이런 데 연결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코파일럿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많이 쓰게 되는, 또는 챗GPT를 더 쓰게 된다든지 클로드를 쓰게 되면서 사실상 이 챗봇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에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든지 다이나믹 365에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즉 내년에도 저는 분기별로 성장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즉 16%, 17% 이렇게 매 분기 성장하는 것은 되게 건실한 성장이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이런 성장은 이어나가겠지만 코파일럿의 실패를 어떻게 만회하면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특히 B2B 시장에서 매출로 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도전받는 시기가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엔비디아 여쭤보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지난번에 몇 번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 칩에 대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이 빅테크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슈츠커버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규모 학습을 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AI 칩이 이렇게 비싼 AI 칩이 계속 많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엔비디아는 건실하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건실하게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은 그건 아니죠. 항상 아니죠.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이 되게 관심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쌍두마차를 누릴 곳은 브로드컴이라고 하는데, 브로드컴하고 우선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대단히 제너럴 퍼포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GPU, 그래서 AI 전반에서 학습과 추론해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브로드컴이 만드는 것은 ASIC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애플에서 예를 들면 그걸 쓰겠다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굳이 이렇게 좋고 비싼 GPU가 필요 없고 특수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H백과 경쟁할 수 있는 자체 칩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시장은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4개 기업이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에 대한 수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고 한국도 언젠가는 데이터 센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엔비디아에서 지금 칩도 못 갖고 칩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재 수요,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가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만들어갈 시장은 되게 크다. 그리고 하나 또 보셔야 될 것들은 엔비디아는 결국은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건 TSMC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5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TSMC 공장이 3개가 하반기에 오픈합니다. 미국에 있는 TSMC 공장, 그리고 일본에 있는 TSMC 공장, 독일에 짓고 있는 TSMC 공장이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에 공장에 가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3개 공장의 그 생산 캐파시티가, 생산 양의 어떤 규모가 지금 타이완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량이 브로드컴도 예를 들자면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TSMC에 다 유탁을 하죠. 그러면 이 TSMC에서 생산하게 될 수 있는 양들이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된다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을 이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2배 가까이 납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공급량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때 과연 엔비디아가 가격 방어를 할 수 있겠는가?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지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엔비디아는 이것이 내년에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네요. 여기엔 여러분들 TSMC 공장이 일본과 미국과 독일에서 오픈한다라는 것, 대단히 그 생산 캐파시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황 박사님 전공신 테슬라 이야기 좀 네. AI 기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는 건지. 그 부분 전망 저는 부탁드려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차가 벌써 이제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팔리는 것,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인 소식만 드리니까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쉽게 얘기해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11월과 10월과 11월 4분기를 결성하는 두 달치를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13.8%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빨리 유럽에는 저가 차량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차량이 중국하고 유럽, 미국에선 저가 차량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3만 달러 미만의 저가 차량을 내겠다고 했는데 모델 Q라고 하는 일명 이거를 얼마나 빨리 생산해서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시장을 방어하는 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AI와 로보틱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다가 제도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풀어주고 있다라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카 컴퍼니가 지금 2025년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저렇게 테슬라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고 폭스바겐 위기에 처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다 위기에 처하고 있고 르노도 위기에 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들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 속에서 이거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가 망가지면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 그렇죠. 테슬라라도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선 매출로선 자동차 기업이 네, 중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2025년 이 붕괴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테슬라가 매출을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가 테슬라에겐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나 로보틱스는 저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완전히 이제는 테슬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이번에 예약했던 것처럼 보조금은 없애지만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배터리의 원료에도 관세를 매기겠지만 선택적으로 몇 개를 면세를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흑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이건 100% 중국에서 해요. 이거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배터리의 미국 생산을 독려하겠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이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주유소, 그러니까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 없애겠다,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원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나와서 테슬라보다 다른 기업이 더 손해를 봤기 때문에 테슬라는 큰 손해를 안 볼 거라 보지만 사실 딱 뚜껑 까봐야 되거든요. 정말 보조금이 지금 미국에서도 12월 자동차가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내년에 보조금 사라진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리 사고 있는 거거든요. 선구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수요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1분기 때는 보조금이 또 사라지면서 대단히 미국의 자동차 시장도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차가워질 수 있고 이 부분도 테슬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이 테슬라에게는 되게 중요한 유럽에서의 차가워진 유럽 시장, 이미 차가워진 유럽 시장, 앞으로 차가워질 수도 있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힘있게 자동차 매출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테슬라에게는 2025년의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에 2025년에 우리를 와우하게 깜짝 놀라게 만들 기업을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그럴 가능성이 저도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비바 시스템스라고 해서 의료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데도 성장하고 있고 브로드캠도 성장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 정말로 인류에게 여러분 1년에 약 통계적으로 보면 25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네.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푸는데 이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인류 사회의 한 단계 진화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우리가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류가 가져야 될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의 성취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웨이모하고 저는 서구는 중국은 한 축으로 분명히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웨이모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느냐 아마 5월 정도로 지금 블룸버그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5월 정도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실험 테스트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성공 여부가 대단히 사회사적으로 경제나 주식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말로 인류가 자율주행이라는 꿈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2025년에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에 있어서 한 단계 완전히 이 네. 전환점을 맞는 그 시기가 내년 5월에 올 수도 있다. 테슬라 네. 로보택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내년에 구글 웨이모를 통해서 올 네. 수도 있겠다. 네. 그게 와우 모멘트다. 맞습니다. 아,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2025년 AI 빅테크 전망 한번 살펴봤고요. 네,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하는 전쟁과 경제 이야기 오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상계엄과 이 내란으로 난리인 가운데 네, 또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정말 한시라도 저희가 경기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진짜 정광석화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모두가 비상계엄에 정신이 팔리고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던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진짜 또 한 번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반세기 넘게 철권 통치를 해온 아사드 가문의 시리아가 무너졌죠, 이번에. 시리아 정권이 네. 반군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네. 아. 갑자기 반군이 대공세를 펼치더니 그 무시무시하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이 강력한 정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독재 권위주의 정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나요? 그러게요. 뭐 저도 잠시 한눈을 팔고 있다가 정말 이 흐름을 잠시 놓쳐갖고 다시 따라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걸 잘 쫓아가지 못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사건의 흐름을 짤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1월 27일이었습니다. 11월 27일에 그때 이 시리아 북부에 아직 튀르키예 접경지대랑 아래쪽 레바논 이라크 접경지대에 반군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반군 세력들과 시리아 정부군이 그동안은 아무래도 이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냥 현상 유지를 한 상태로 한참 동안 이 정체 상태를 이어왔는데 갑자기 11월 27일에 이 북부 쪽에 튀르키예 부근에 있던 반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 공격의 목표는 시리아는 이 서부에 4대 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알레포를 향한 공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알레포를 공격을 한 조직이 뭐 하야트 알-타히르 알샴이라고 해서 HTS라고 보통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요. 뭐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조직이었는데 왜 오랜만에 공격을 하네? 웬일이지? 그동안 좀 힘을 좀 차렸나 보지 했는데 갑자기 1월 29일 이틀 뒤에 이 알레포가 함락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군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어이없이 함락이 돼 버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이제는 그래도 시리아 정부군이 정신을 차리고서 다시 반격을 해서 안정을 하겠지 싶었던 게 이제 비상계엄이 터질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반군들이 계속 공격을 남쪽으로 계속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2월 5일에는 이 시리아 중부의 그 핵심 도시인 하마가 그 다음에 함락이 됐습니다. 하마는 그 4대 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여기도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는데 여기까지 함락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이거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있던 반군들까지 공세에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남부 쪽에 요르단이랑 이라크 접경지대에 있던 부대들까지 이제 합세를 해갖고 이제 그쪽 부대들이 남쪽에 다마스쿠스까지 직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이제 밀어치기 시작을 해갖고 그때부터 시리아 정부군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12월 8일에는 완전히 반군들이 다마스쿠스까지 밀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곧이어서 아사드가 러시아로 탈출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마스쿠스의 반군들이 행진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아사드 정권이 그렇게 군대가 많은 것 같았는데 네. 별로 그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또 이란이 계속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요. 맞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걸 끝까지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에 대해서 충격이었죠.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그래도 정규군이 대략 한 15만에서 17만 정도 있고 친정부 민병대학에도 10만 이상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꽤 전력으로 많은 저희가 알고 병력인데요. 있었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군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사드 정권을 지탱해주던 주변의 뒷배들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러시아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크게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겹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타격.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공격을 했죠. 네, 삐삐 공격부터 시작해서 헤즈볼라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킨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것.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 이 페제시키안 개혁파 정권이 들어서고 점차 국민들이 이런 지나친 외부 간섭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겹쳐져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원래 이 시리아 정권의 아사드는 알라위파라는 사실 시아파로 분류되지만 시아파에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굉장히 소수 종파가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다수의 지지는 어차피 얻기가 힘들고 그나마 그래도 좀 비슷한 시아파를 좀 그래도 지키고 싶어하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헤즈볼라의 여러 가지 뭐 또 무장 지원 거기다 러시아의 또 이제 중동의 자기들의 발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이 항공 지원이 엮여져서 계속 버텨왔는데 제일 먼저 약해진 게 러시아였죠. 러시아가 지금 계속 이 트럼프 집권 전에 빨리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시리아에 있던 수많은 특히 공수부대들을 많이 이미 다 빼가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제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었고요. 그다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발을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아무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정책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아사드가 굉장히 많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아사드가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살만해지니까 점점 이란한테 우리 뭐 너네 도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이제 만용을 좀 계속 부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 완전히 척진 건 아닌데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니까 이란에서도 그래? 정말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도 혁명수비대 병력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번에 처음 도화선이 된 알레포 주변엔 원래 이란 혁명수비대가 굉장히 거기 거점이 강력하게 있었는데 어느새 이번에 보니까 다 나갔더라고요. 거의 이란 쪽에 지원 전투력이 없다 보니까 시리아 정부군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혁명수비대 지휘관들도 대부분 다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태가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갑자기 12월 초에 다시 소환돼서 왔는데 이미 뭐 전방부대 다 무너져서 지휘할 병력이 없는데 지휘관들이 온다고 뭐 해결될 리가 없었죠. 거기다가 역시 결정타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무력화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란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병력 파병은 이란 병력들이 직접 들어간 것보다도 헤즈볼라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 병력을 지원해 준 게 많았는데 지금 뭐 헤즈볼라가 연이은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지휘부가 와해되고 있던 병력들도 다 지금 또 레바논을 직접 침공하니까 그거 다시 수습하러 들어온 상태에서 진짜 알게 모르게 시리아를 도와주던 세력들이 다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파악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막 타격을 하고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시리아 정권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레바논 시리아는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타격을 입었는데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는데 좀 기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헤즈볼라는 결국에 우리가 이란의 프록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이란 결국에 이란이 각종 자금과 무기 지원을 해주는 무장 세력인데 이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데만
그러니까 이란의 손을 대신해서 그쪽만 해줬다면은 시리아 내전 때는 이 손을 이스라엘 쪽만 뻗지 않고 시리아로도 굉장히 많이 뻗었거든요. 결국에 시리아에 그나마 시아파랑 가까운 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친이란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란군이 직접 들어가서 대규모 작전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랬다가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난을 살 수가 있으니까 헤즈볼라는 정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규모로 개입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역시 여기도 행동대장으로 이용을 해갖고 헤즈볼라 대원들을 대규모로 시리아에 파병을 해서 거기서 또 직접 상대하는 병력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과 그리고 지상군 투입으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지금 본국 레바논 지키기에도 지금 바쁜 상황으로 몰리니까 시리아에서 병력이 빠지게 된 거고 그 공백을 이번에 반군들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글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와서 맞습니다. 프랑스가 점령하고 한쪽은 시리아 쪽은 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쪽이 다 이제 프랑스, 시리아가 또 다 프랑스, 시리아와 레바논이 다 프랑스 식민지였죠. 과거 열강들이 중동을 가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그런 많은 부분을 또 공유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최근의 상황들은 어떤 또 이란을 매개로 해서 어떤 그 시아파의 그 초승달을 매개로 해서 또 묶여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게 깨진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또 반군인데요. 저는 사실 그 제가 좀 지식이 빈약해서 이 시리아 반군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처음엔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돕는 건지 누가 도와서 자기들이 그냥 아니면 시민들의 저항인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디서 좀 돕는 세력인가요? 네, 지금 이 반군의 지형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바뀌어왔고 지금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실정입니다. 당장 이번에 지금 뭐 그 말씀이 맞는 게 굉장히 지금 반군들도 여러 정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냥 아사드 정권에 반대한다는 세력들이 잡다하게 모인 거여 갖고 종교도 다 다르고 같은 뭐 일테면은 뭐 알라이파에 반대하니까 대다수가 수니파이긴 한데 수니파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IS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런 수니파 집단인데 또 극단적이지만은 이 IS랑은 또 다르게 그냥 지하드파,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좀 극단주의적인 세력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온건한 세속적이지만은 그래도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쿠르드족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도 결국에 쿠르드족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그것과 별개로 해서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이 기회에 싸운다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군들 중에서도 어떤 강대국은 좋아하고 어떤 강대국은 싫어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목해 보실 것들은 이번에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여기에 주도권을 잡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HTS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HTS는 튀르키예가 지금 뒷배를 잡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요. 튀르키예 영향력이 큰 건가요? 네, 이번 이 반군의 공세에는 튀르키예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도대체 무슨 여기에 연관이 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거의 국경을 1000km나 맞대고 있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튀르키예가 적극적으로 이 국경을 넘어와 갖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여기 개입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갖고 반군들이 이 튀르키예 접경지대로 많이 쫓겨간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이걸 갖다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 당장 시리아, 이란보다도 더 싫어하는 세력들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이란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나라 없이 불쌍하게 떠돌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내에서도 쿠르드족이 분리독립운동을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시리아의 공백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 쿠르드족들이 반군 세력이 커져갖고 혹시 독립 움직임을 펴고 그리고 이것들이 시리아에만 그치지 않고 이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까지 선동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 이게 튀르키예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지금 이 HTS는 반쿠르드 계열입니다. 쿠르드 계열랑 상관없이. 아, 반군 중에도 쿠르드 계열이 있고 반 네. 쿠르드 계열인데 그중에 쿠르드가- 반쿠르드 계열이 네, 잡았다는 거죠, 주도권을.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HTS가 어떤 세력이냐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알카에다 계열입니다. 알카에다요? 네. 우리는 무시무시한 테러 집단으로. 네, 수니파 생각하고 강경파 있네요. 중에서 이게 지하드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잔당들인데 튀르키예는 우리는 아무리 쟤네가 극렬한 세력이어도 쿠르드족은 싫어. 우리는 얘네들 지원할 거야라고 해서 계속 살려주고 있었는데 이 조직들이 그동안 사실 미국은 또 되게 이쪽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쿠르드족 그쪽 반군들을 많이 지원해줬어요.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쿠르드족에 대해서 이란이나 그 튀르키예한테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탄압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과 아니면 그것과 중립적인 세력들 갖다가 오히려 서방은 지원했었는데 튀르키예는 거기에 좀 삐딱하게 나가더니 이번에 그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HTS가 시리아를 갖다가 이제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알카에다라고 그러면은 치를 떨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싫어하는 조직이 시리아 정권을 잡아버린 그런 거 아닌가요? HTS가 이퀄 알카에다라고 그러면? 딱 알카에다라고 지금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은 많은 서방의 전문가들이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HTS의 수장이 아부 무함마드 알 줄란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아사드 정권에서 쫓겨난 시리아에서 사우디로 추방된 이런 사람들 이런 계열의 집안에서 출신인데 옛날에 알카에다 조직원을 했었고요. 이라크에서도 그런 쪽으로 싸우다가 미군에게 잡혀갖고 오래 수감 생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풀려난 뒤에 그 다음에 시리아로 넘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 알 누스라 전선이라는 걸 결성을 해갖고 그러면서 이게 알 누스라 전선이 다른 비슷한 세력들과 연합해서 지금 만든 게 2017년에 HTS인데요. 네. 아직도 이 알 줄라니는 이 미국 쪽에 현상금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10,000가 걸려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시리아의 실질적인 집권자가 돼가는 분위기니까 참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이게 상황이죠. 참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이란 정권이면 아사드 정권 미국이 싫어했을 것 같은데 또 반군이 정권을 뒤집었는데 또 뒤집은 세력도 미국이 싫어하는 세력인데 또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도 권위주의 정부라는 비판을 굉장히 네. 많이 받고 있는데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얻을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면 원래 이게 원하던 걸 얻어갈 것 같으세요? 그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에르도안이 원래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몇 번의 계속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원래 계속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군 세력을 지원하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시리아 내전 내내 계속 갈등을 겪다가 에르도안이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상황을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아사드랑 좀 잘 지내보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처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요 쿠르드족 문제랑 바로 시리아 난민 문제입니다. 네.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튀르키예에 35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가 돼갖고 더 이상은 튀르키예도 못 버티겠다. 빨리 시리아를 좀 어떻게든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라도 안정을 시키고 얘들을 다시 시리아로 보내야겠다라는 쪽으로 뭔가 좀 화평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사드가 또 여기서 실수를 했죠. 아사드가 이걸 계속 무시한 겁니다. 네. 우리 필요 없어. 네. 그 반역자들 보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기회에 너네 튀르키예도 빨리 나가버리지. 빨리 좀 나가면 뭐 좀 고려해볼게. 이런 식으로 뻗팅기니까 원래는 그동안 에르도안이 친 튀르키예 반군 세력들한테 상황 좀 외교적으로 해결해 볼 테니까 공격하지 말고 있어. 계속 네. 자제를 시켰는데 이번에 한 10월 달쯤에 그게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쭈 그런단 말이지 하면서 그래서 반군들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해서 지금 저질러진 게 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에르도안도 처음에는 아사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깜짝이야. 아사드를 골탕 먹이려고 네. 반군들에게 공격해봐 이렇게 시켰는데 이게 그냥 아사드 정권이 무너져 그동안 버렸어.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좀 지금. 급변 사태네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굉장히 큰 상태네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트럼프 정권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또 아사드 정권 손을 잡아서 친미 정권으로 만들어 줄지. 그럼 이제 중동 구도가 또 확 바뀌잖아요. 네. 아사드 정권이 아니라 이게 시리아 반군 세력을 HTS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손을 잡아줄 건 이것도 궁금한데. 그게 그건 참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HTS 이 정권 자체가 얼마나 안정한지 그리고 어느 쪽을 어느 강대국 중에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튀르키예에게 제일 우호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튀르키예가 도와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별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러시아랑도 그렇게 척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 과거에 뭐 알카에다 문제 때문에 대립하던 것 때문에 아직 미국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다만 뭐 정권 초기니까 그나마 좀 웃는 척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확실히 이란에 대해서는 너네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까 꺼져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강경 순위파 세력들이니까 이스라엘도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알카에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속으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반군 세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이용을 해갖고 남쪽에서 이미 대공세를 펼치고 이 기회에 시리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좋아하건 싫어하건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데 원래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왔던 것 같아요. 미국은 해왔죠.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란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그 구도를 만들어가나 싶더니 네, 그 구도의 굉장히 중요한 주축들 중에 하나인 시리아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건데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이상한 쪽으로 전혀 이들의-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의 성격은 무엇인가? 네,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알카에다 출신 이 조직이 이번에 장악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에르도안하고도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막 에르도안 트럼프한테 일종의 추파를 던지고 막 그러기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에르도안이랑 에르도안이랑 네타냐후 같은 스트롱맨들 좋아한다는 거 뭐 네. 이미 잘 알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반응이 인터뷰한 걸 제가 뭐 외신에서 봤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동문서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에르도안 굉장히 현명한 친구지. 그러면서 이번에 뭐 화끈하게 잘 했던데 막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국의 이 중동 관리에 어떤 악영향이 끼칠지 아직 다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쨌건 뭐 내가 좋아하는 지금 에르도안이랑 네타냐후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어. 걔들이 시리아를 잘 요리해주고 있어. 그럼 일단 좋은 것 같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트럼프 행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동은 어쨌든 석유를 이 산유국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왔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셰일 오일 나오면서 사실 미국이 중동의 필요성이 별 낮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트럼프는 네. 특히 그러면서 불개입주의 계속 천명하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지원하면서 관리는 하는 것 같았는데 이란이 중요한 축으로 거기에 저항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리아가 이렇게 어쨌든 넘어간 것은 이란의 저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줘서 뭔가 중동 정세가 정리되면서 미국이 편하게 발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혹시? 그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란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시리아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지금 시리아에 이 지원해준 여러 가지 차관 비슷하게 지원한 게 지금 한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 70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파병 등으로 인해서 여기다 쏟아부은 돈이 뭐 한 300조에서 400조 된다는 추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들인 없는 살림에 공들여서 지켜준 시리아가 그대로 무너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반시아파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국가 안보에 진짜 대타격이 되고 이젠 대전략을 당분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중동의 정세에서
이란이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도 영향을 받고. 그렇죠. 이제 그렇겠네요. 하마스도 힘쓰기 힘들고 헤즈볼라도 당분간 이거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란을 눈엣 가시로 여겨왔던 미국과 튀르키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은 이제 겉으로 보면 희낙낙일 겁니다. 그러네요. 야, 그 알터니가 빠졌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HTS라는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몰라요, 진짜. 이게 지금 본색을 드러내갖고 다시 한번 어떤 좀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지금 아까 시리아가 완전히 통일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쿠르드족 반군 세력 강하고요. 주변에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반군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평화롭게 연정을 구성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얘들이 서로 싸우기 치고받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 강대국들이 어느 누굴 편들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지금 HTS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리아가 내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지금 리비아가 아랍의 봄 시절에 카다피가 무너지면서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 같더니 지금 여전히 난장판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러시아와 이란이 이거 우리가 다시 비벼볼 구석이 생기겠는 걸 하면서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중앙의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 시대보다도 더 큰 혼란이 더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 확대의 씨앗을 남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잦아든 셈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골칫거리를 던져준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시리아 문제 정리하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쇼츠거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요 얘기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북한이 계속 네. 러시아 파병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명 전사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북한군은 계속 파병 준비를 하고 12월 말에 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2월 말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진입한 쿠르스크 지역의 수자 부근에서 이쪽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밀어내기 위한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 드디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이들이 공격을 하다가 이 드론전에 준비가 안 된 부대들이 이 드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장면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공개가 됐죠.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미국 측 정보 통해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참전하는 건 확실하고요.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공세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런 북한군이 마음 놓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과연 그들의 의지만이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우리의 책임도 좀 꽤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나라의 책임? 네.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으로 지금 상황이 난리가 되고 네. 대외적인 이런 급변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외교의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것도 지금 북한군 투입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계속 얘기했듯이 러시아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을 노골적으로 투입을 하면은 한국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러시아는 좀 약간 꺼려하는 측면 때문에 조심조심 웬만하면 티 안 내고 어떻게 언제쯤 될까? 한국이 전혀 손 쓸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자초해서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북한군이 얼마나 군사 작전을 확대한다 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응할 지금, 수 없죠. 네. 지금 뭐 대행 체제하에서는 이런 결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한국은 아무 행동도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북한군 투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말이라도 할 수 있고 러시아에 어떤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고 이럴 수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정세는 이렇게 급변하고 하루가 지나면 진짜 세상이 뒤집히는 이런 세상에 와 있는데 아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특히 정상이 나서 갖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뭔가 유연한 외교를 펼쳐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냥 국내에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네가 죄가 있냐 없냐 갖고 지금 치고받고야 되는 이런 게 당장 이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6개월, 1년씩 지속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북한 병사들도 전혀 알지 못한 지역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책임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북한이 그렇게 김정은이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네, 김정은과 러시아도 푸틴이 그렇고. 뭐 지금 뭐 더 이상 한국 눈치 볼 필요 없이 이를 저지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만든 것. 이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빨리 내려줘서 그냥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우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거밖에는 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짜 정신 바짝 차리는 역할을 빨리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최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